저는 지금 호치민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치민은 행정적 수도는 아니지만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죠. 과거 프랑스 식민지 때부터 물산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여전히 아주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호치민시티의 옛 사이공에는 어떤 트렌드가 존재하는지 우리 한번 풍덩 뛰어들어 볼까요? 저는 호치민 관광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청사, 시청사 앞에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 뭐 이런 곳에 해당한다고 하겠고요. 호치민은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사이공이라고 불렀고요. 동방의 파리, 동방의 진주 이렇게 불릴 정도로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분단 베트남 시절에 자본주의를 했던 남부 지역의 수도였고요. 호치민 분들은 훨씬 더 분방하고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고요. 광장에 나온 여러 시민들이 노는 모습들 같은 걸 봐도 약간 보수적이고 근엄하다고 할까요? 그런 하노이하고는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 문신을 한다던가 굉장히 노출이 많은 옷을 입었다든가 이렇게 자기 개성과 표현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그 유명한 아파트먼트 카페도 있고요. 호치민의 유명한 관광지들이 도보거리에 있어서 호치민 관광을 할 때 가장 출발점이 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호치민 광장 뒤에 있는 아파트먼트 카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호치민 시내에서 가장 중심가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임대료가 너무너무 높아서 좀 작은 카페나 작은 소품점이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다가 폐 아파트를 개조해가지고 저렇게 아주 밀도 높은 상점가를 이룬 모습입니다. 제가 2019년에 관광차 왔을 때 그때도 여기가 좀 독특하다고 그래서 들렀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조그만 카페들이 옹기종기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새 발전해가지고 관광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먼트 카페의 내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상공간의 내부 입구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형색인데요. 당연하다시피 과거의 아파트였던 곳을 상가로 개조했기 때문입니다. 낡은 엘리베이터 조그만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타려는 줄이 항상 길고 이제는 뭐 상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된 느낌이에요. 개성 있는 작은 가게들이 모이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9층에 와 있는데요. 돌아보시면 여러 팬시한 카페들이 있지만 또 그 뒷모습을 보면 아주 낡은 주거지였던 흔적들이 계속 남아져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모습들이 공간의 이질성을 높여서 뭔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재미를 더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또 다른 아파트형 상가에 나와 있는데요. 저 뒤에 보시는 굉장히 오래된 낡은 아파트들을 작은 패션 브랜드들이나 카페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들어가 있고 지하에는 뉴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영 인디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폐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같은데 그냥 허물지 말고 잘 리노베이션 해서 테마형 아파트형 상가로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호치민시티의 북스트리트에 나와 있습니다. 베트남은 재밌게 도심 중심가에 이렇게 거리 하나를 책방들이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어요. 이곳은 일단 출판사별로 자기 책을 파는 부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합 서점도 있고 중고책 전문 서점, 뭐 영어 전문 서점 이런 서점들이 일렬로 쭉 있어서 책을 판매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 책이 베트남어로 나왔을 때 이곳에서 광장에서 강의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때만 해도 베트남 젊은 인구가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는구나 그런 인식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베트남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소셜 미디어, 스마트폰, 디지털 이제 이런 매체들이 계속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이책을 읽는 인구는 많이 줄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저희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람도 많고 지금 이 도라에몬 프로모션을 하고 있나 봐요.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부스도 되게 많고 그런 활기찬 거리입니다. 책 읽는 문화를 좀 엿볼 수 있는 베트남만의 아주 독특한 책거리였습니다. 여기 혹시 김난도가 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 좀 찾아주세요. 여기 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거리에서 제 책을 구매했습니다. 리즈 시절 사진이 여기 있네요. 한 10년쯤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서점에 와서 제가 쓴 책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책이 많이 떨어져서 조금 사가려고 샀어요. 이곳은 북스트리트 바로 옆에 있는 호치민의 중앙우체국입니다. 건물 모양이 어느 나라 풍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그 에펠탑 설계한 규스타프 에펠이 건물을 설계했다고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오르세 미술관하고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바로 건너편에는 노트담 성당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유적이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엽서 보내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그래요. 이것도 참 재밌죠. 젊은 친구들 사실은 엽서 보내본 기억이 많이 없을 겁니다. 요새 제가 근본이즘 트렌드라고 지적을 했는데 옛날 아날로그 시대의 행동을 한번 해보는 거, LP를 듣는다든지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다든지, 이곳 우체국에서는 그 옛날에 손글씨 써서 보내던 엽서를 보내보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계속 느끼는 겁니다만은 G세대들의 글로벌 트렌드가 상당히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는 중앙우체국입니다. 중앙우체국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체국 건물인데 가만히 보시면 기념품 가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최신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을 정도로 우편은 사실 국가 사무의 굉장히 기본이었죠. 통신, 정보의 교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때 편지와 우편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였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거의 편지나 엽서 같은 거 보내지 않고 전화도 잘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규모가 컸던 역사들이 기능을 많이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공간들은 기념품샵으로 상공간으로 바뀌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전화국 자리가 호텔로 바뀐다든지 주상복합 아파트로 바뀐다든지 이제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메가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한 관공서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변화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호치민시티 지하철 바손역 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공사 끝에 한 2년 전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호치민의 첫 번째 지하철인데요. 보통 호치민이 오토바이 많이 타고 택시비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용한 그런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쓰던 신용카드 그대로 찍고 지하철을 탔는데요.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구매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온 신용카드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합니다. 서울 지하철이 아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외국인 입장에서 표를 구매하는 거, 교통카드 구매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당국도 그 문제 인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시스템을 바꾸는데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든다고 해서 천천히 바꿔 나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가면 그 나라의 어떤 국제화된 정도를 신용카드로 교통수단을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걸 척도로 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지하철이라 그런지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네요.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완공이 돼 있는 것은 벤탄에서 벤시스워이 티엔까지 한 호선이 있고, 계획은 굉장히 거창하죠. 앞으로 큰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호치민시의 어떤 원대한 포부를 읽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저는 지금 타오디엔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아주 힙한 카페 도예품점들이 쫙 늘어서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서울로 치면 한남동이나 성수동격으로 요즘 베트남의 젊은 세대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취향이 더 세련돼지고 개인화되고 인스타그램업을 해지는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취향에 맞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베트남에도 12간지 띠동물이 있는데요. 제가 토끼띠라서요. 토끼띠 찾아봤더니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토끼띠 대신 고양이띠, 양띠 대신 염소띠, 소띠 대신 물소띠를 쓴다고 해요. 중국의 그 12간지 문화가 이렇게 베트남으로 약간 변형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데요. 여기 이제 띠동물 밑에 1월부터 12월까지 각자 있어서 자기 생일에 맞는 파우치를 살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디자인했네요.
베트남의 빈그룹이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업군인데요. 최근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이 빈의 전기차입니다. 빈이 예전에는 내연기관차도 만들긴 했었대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로서는 일본이나 한국 또는 유럽의 차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바로 전기차로 전환을 했고요. 빈그룹이 짓는 모든 부동산과 건물에는 빈패스트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인프라를 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플랫폼이 바뀔 때 후발주자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내연기관 때에는 힘을 내지 못하던 중국이나 베트남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플랫폼이 내연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빈컴 타워라는 건물의 지하 2층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빈패스트 전용 충전센터를 마련함으로써 빈에 대한 로크인을 강화하고 타사의 전기차들이 진입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노이 같은 곳은 겨울에 공기 오염이 아주 심해요. 폐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놓으려고 한다 합니다. 전기 오토바이가 아니면 시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 인프라를 빈그룹이 독점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 내연차에 아주 강자였는데, 앞으로 이 전기차 전환에 잘 대비해서 커지는 시장을 좀 더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함께 드는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빈컴센터 쇼핑몰에 와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굉장히 재밌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 에스컬레이터는 내려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더 내려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걸 엇갈리게 해서 한 바퀴 돌아야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게 사실 한국 백화점들도 옛날엔 다 이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터 설계를 했어요. 그래야 고객들의 동선을 계속 길게 뽑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아무래도 온라인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걷는 게 불편하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어서 리노베이션 할 때 한 번에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데, 여기만은 조금 오래된 쇼핑몰이라 그런지 이렇게 계속 동선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츠모토 키요시 매장 앞에 와 있는데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약국 브랜드입니다. 이곳 베트남은 보시다시피 화장품 전문 매장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요새 약국들이 화장품들 많이 다루는 트렌드가 조금씩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마 의약품 그 규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가 싶은데, 안에 화장품들이 뭐 100% 화장품들 다루고 있고요. 당연히 그 안에 K뷰티 화장품들도 대단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코쿤이라는 오리지널 베트남 브랜드 화장품인데요. 연꽃이나 자연성분 유래한 성분으로 베트남 소비자한테 다가서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인도 경우에도 보면 아유르베다라고 인도의 이제 전통적인 성분이나 처방으로 화장품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씩 싹트고 있는 로컬 지향의 상품들의 트렌드를 이곳 베트남에서도 볼 수가 있네요. 여기 쇼핑몰 지하에 있는 음식거리인데요. 보시다시피 한국 베비큐 샵에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모여서 한국식으로 고기 구워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보면 고기라는 브랜드의 코리안 바비큐 가게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산업화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어느 쇼핑몰이든 1층이 그렇듯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대거 입점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하고 설화수가 1층에 이렇게 단독 매장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이도나 랑콤, 에스테로더 같은 브랜드하고 아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네요. 역시 K뷰티의 대장은 아모레퍼시픽이구나 하는 생각을 베트남에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저는 빈컴센터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에 와 있는데요. 그 쇼핑몰 사이에 이렇게 오피스 출입구가 있습니다. 한국은 상공간들이 독립된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베트남은 주거와 오피스, 그 다음에 상공간이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지금 사이공강 인원의 워터버스, 수상관광버스 승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이공 시간으로 10시이고요. 사실 조금 늦은 시간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시고 데이트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밤문화가 살아있는 것이죠. 두 가지 생각이 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더운 나라들이 낮에 워낙 덥기 때문에 선선한 밤바람을 굉장히 즐기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높은 성장률을 구가할 때 보면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놀고 만나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저녁 늦게까지 놀던 문화가 있었는데요. 2010년대 후반부터 약간씩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고 밤문화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를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는 어떤 트렌드를 정지시켰다기보다는 천천히 진행되던 트렌드에 패스트포워드 버튼을 눌렀달까요? 훨씬 빨리 진행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밤문화가 사라지고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음주를 훨씬 옛날보다 적게 하고 건강지향적, 개인주의 지향적 그런 문화들이 자리 잡은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볼 때 뭐 우리나라의 1980년대 비슷하다, 90년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바람을 즐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들이 우리 옛날 밤늦게까지 놀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베트남 저녁에 술집들을 다니다 보면 이 1+1 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한 가격 판촉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베트남 젊은이들 소비가 굉장히 가치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자신을 표현하는 소비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은 굉장히 절약하는 그런 젊은 소비자들을 타겟팅으로 한 그런 마케팅이 아닌가 싶고요. 베트남이 요새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막상 이런 주요 음식점이나 관광지에 와보면 외국인보다는 베트남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외국인 관광객으로 가득했던 거리들이 자국인들로 훨씬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베트남도 이제 슬슬 경험 소비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구나. 특히 이 호치민시티는 아직도 밤이 뜨거운 도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밀려드는 차들 때문에 못 건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빨간불에 서야 겨우 건너는 신호등이 큰 의미가 없는 체계적인 모순도 존재하네요. 저는 도시를 가면 무단횡단을 하는 도시와 신호를 굉장히 잘 지키는 도시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보통 하는데요.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아무리 좁은 길도 파란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차들도 일제히 정지를 하고요. 반면에 뉴욕의 맨하탄이나 여기 베트남 같은 곳들은 신호는 그냥 참고사항이랄까요. 빨간불에도 건너고 이렇게 특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건너는 것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물결 속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죠. 베트남에서 길을 건널 때는 예측 가능하게 천천히 걸으면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붐비는 길이라도.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어때요? 농담입니다. 여기는 시청광장 한복판에 있는 LG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입니다. 판매를 위한 상공간은 아니고요. LG의 가전제품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실제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브랜딩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조금 둘러보시겠습니까? 그라운드 플로어 1층에서는 헬로 LG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는 거고요. 1층에서는 브랜드 오브 굿 라이프 이렇게 컨셉을 잡은 것 같고요. 3층에서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층에서는 무드업 스테이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좀 이머시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한국식의 1층을 제로 플로어 또는 그라운드 플로어로 하고 한국으로 치면 2층이라고 불렀을 공간을 1층으로 시작하는 유럽풍의 네이밍을 보여줍니다. 사이공이 확실히 과거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아주 재밌는 공간이었습니다. 저희는 호치민 탐방과 취재를 잘 마쳤고요. 행정과 전통의 중심 도시죠. 하노이로 넘어가기 위해서 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하노이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하노이를 상징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 롱비엔 다리가 잘 보이는 루프탑 카페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고색창연한 철교이고요. 이따금씩 기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이제 하노이와 호치민 두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베트남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죠. 비교의 말씀을 드리면 하노이는 북부의 수도격입니다. 북부 베트남이 남부 베트남을 통일하면서 자신들의 수도를 그냥 행정 수도로 삼았고요. 호치민시티는 원래 이름이
이제 사이공이었죠. 북부에 의해서 병합이 되면서 도시 이름을 베트남의 민족 영웅인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호치민시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시는 보통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고 하노이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두 도시를 방문해 보면 그런 차이를 좀 확연히 느낄 수 있는데요. 남부 지역이 더 부유하고 사람들이 실용적이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근데 이제 하노이에 오면 아까 콩카페에 갔었는데 뭐 베트남에서 가장 큰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현금밖에 받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도 카드나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노이는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들도 확실히 호치민이 더 글로벌한 브랜드, 우리 이제 서울이나 동경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반면에 하노이는 로컬 브랜드가 훨씬 많고 기념품 가게라든지 베트남 전통의 양식 이제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적이나 주요 건물들이 호치민에서는 주로 이제 상공간 중심이었다면 여기는 뭐 성당이라든지 행정관서라든지 감옥이라든지 이런 이제 역사적인 유적, 공공건물 이런 곳들이 관광의 스팟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노이는 여기가 분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온 습한 공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여 있어서 훨씬 더 체감 온도가 높다고 하고요. 두 도시 다 경험해 본 어떤 분은 호치민이 건식 사우나라면 하노이는 습식 사우나다, 뭐 이제 그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하노이가 훨씬 더 더운데도 여기 젊은 사람들 옷차림을 보면 호치민이 훨씬 더 개방적이고 서구적이고 노출이 심하고 문신도 많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노이는 대신 되게 격식을 더 차린다고 그럴까요? 조금 더 보수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두 도시의 좀 미묘한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호안기엠 호수 북쪽에 있는 구시가지죠. 36거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여기는 작은 거리들이 비슷한 업종의 테마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곳들은 보시다시피 장난감 가게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리입니다. 직전 거리는 꽃들만 쭉 또 파는 가게들이 있었고요. 종합적인 쇼핑몰 같은 게 생기기 이전에는 먹자골목, 카페거리 이렇게 비슷한 업종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오히려 상권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쪽은 거리별로 아이템이 달라지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노이 관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안기엠 호수인데요. 레트럼 포스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호안기엠 호수를 한 바퀴 빙 도는 달리기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미있죠. 요즘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러닝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러닝을 굉장히 장려하고 또 그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리포트했듯이 글로벌 Z세대들이 굉장히 건강에 신경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채식을 한다든지 알코올 음료 섭취를 줄인다든지 또 이렇게 달리기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굉장히 글로벌하게 보이는데 이쪽에서도 달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네요. 여기는 하노이의 책 거리입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은 이렇게 하나의 거리를 두고 각 출판사마다 자기 책방을 운영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중고책 서점이라든지 기념품과 학용품,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오니까 예전에 강연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책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포스터인데요. 제가 뭐 베트남 말은 잘 모르지만 폰에 감옥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 책을 읽자, 이제 그런 캠페인 하는 것 같은데요. 베트남도 우리와 고민이 같은 것 같습니다. 요새 폰에 빠져서 독서를 게을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컬 기념품 샵 중에 이름이 Tired City인데요. 요즘 베트남 사람들도 너무 지쳐 있어서 우리 모두 지친 도시에 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KFC의 와인인데요. 닭튀김을 얹은 스파게티 메뉴가 많죠. 햄버거보다는 스파게티나 덮밥이 더 인기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 특정한 지역에 갈 때 사실 현지화 시켜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아주 세심하게 현지화시키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하는 사례를 KFC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호안기엠에 있는 맥도날드 나와 있는데요. 맥도날드 1번 세트 메뉴가 밥이네요, 밥. 2번 세트 메뉴는 스파게티고요. 3번 세트 메뉴는 닭튀김입니다. 햄버거는 뒤로 밀려 있는데요. 베트남 분들이 원래 반미라고 그 샌드위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햄버거를 그렇게 비싼 돈에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고수를 활용한 치킨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쌀국수 맛 햄버거도 개발돼서 판매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표준을 끝까지 고집하던 맥도날드도 베트남에서만큼은 로컬의 표준에 맞추려고 애쓰는지 잘 보여주는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전통 건물들은 보면 그 인면이 아주 폭이 좁죠. 대신 깊이가 아주 깊습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게 설계가 돼 있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가 다닥다닥 붙어 있죠.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요. 유럽에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뭐 창문이나 인면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겼다. 그래서 창문 수를 적게 하거나 또 인면을 아주 좁고 작게 만드는 것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프랑스 통치 시절에 아마 그런 전통이 전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위보다 세금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시의 법규와 조세 정책이 얼마나 사람들이 건물을 짓고 또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하노이, 특히 호지민에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아주 곳곳에 문신 새겨주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 젊은이들이 자기 표현의 어떤 욕구가 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이 강하고 보수적인 하노이보다는 과거부터 더 분방하고 개성 있었던 사이공에서 그런 현상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노이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노이 시내를 지나다 보면 큰 공사를 벌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배수 공사라고 하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 큰 홍수가 났었대요. 하수도가 범람해서 크게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배수로를 다시 공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정부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추진력 있게 일들을 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새로 어떤 공사를 이렇게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듣기로 뭐 한 80만 명을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 개발을 했다. 시간이 거의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좋게 말하자면 정부의 업무 추진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반대 끝에 인도 정부가 있는 것 같아요. 인도는 뭐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좀 인프라를 개선하고 싶어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지는 뭐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정부의 효율성을 담보하면서도 또 시민들의 권리라든지 인권을 조금 더 찾아줄 수 있는 절충점을 좀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럼 정부 수립 이후로 베트남 정부가 큰 힘을 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효율적인 정부의 행정 대처 능력이 베트남의 어떤 미래를 또 한번 보게 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노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요.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을 굉장히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렇지 않았다고 해요. 요새 이제 정지선 어기면 벌금이 너무너무 세져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해요. 빠르게 교통문화가 조금씩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오토바이 숲속에 서 있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장이나 전시소가 아니고요. 주차장입니다.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고요. 여러분 베트남 오시면 가장 인상적인 것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오토바이의 물결입니다. 뭐 6천만 대에서 7천만 대가량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오토바이가 베트남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베트남이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아지고 발달하게 된 것은 그만큼 교통 인프라가 좋지 못했다 이런 반증이기도 하겠어요. 자동차를 살 만큼 경제력은 되지 않는데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인프라는 충분치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게 된 것이죠. 지금 현지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렇게 무단횡단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불편하다고 느껴졌는데요. 며칠 지나다 보면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자유롭다 이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뭐 쾌적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건 분명히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만 그게 좀 과도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때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어느새 베트남 쪽에 가까웠던 나라가 일본 쪽으로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공중도덕과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 좋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좀 과도해서 사람들에게 답답함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고 있는 표백사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베트남은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베트남에 아직은 자유분방함과도 관계가 있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랩을 불러서 강의장까지 혼자 이동을 하는데요.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코너를 돌다가 제가 탄 차하고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오토바이 탄 분이 넘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이제 강의에 늦게 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운전서 내려서 넘어진 분 물건들을 이렇게 집어서 주고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고 서로 그냥 툭툭 털고 헤어지더라고요. 이제 한국 같았으면 막 보험사 부르고 뭐 굉장히 문제가 커졌을 텐데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서 그런지 그냥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재미있고 신선하게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하노이의 호알로 감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 형무소 유적지가 독립투사들 투옥됐던 그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서대문 사실 강북 지역의 거의 중심인데요. 여기도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노이의 아주 중심 지역에 감옥이 있는데 짐작하시다시피 여긴 프랑스 식민 통치 기간에 독립운동을 하던 베트남의 독립투사들이 투옥돼 있던 그런 곳입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포로들을 여기 수용한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여기 투옥됐었다고 합니다. 여기 와서 또 이제 실제로 유적을 보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고문을 받고 투옥 속에서도 독립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이런 장면 볼 때마다 베트남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가 세계 열강과 겨누어서 우리는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강인한 역사를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자부심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런 유적지라고 합니다. 단두대, 목을 베는 처형 도구인데요. 프랑스 유물이어서 그런지 이 감옥에도 길로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차마 보여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고문이나 처형 도구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당시 프랑스 식민 통치가 얼마나 잔혹했던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입니다. 베트남은 건국 신화에서부터 양성의 역할이 같이 나오고 있고 대중국 투쟁에서도 증자매가 투쟁을 했을 만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큰 나라다 이 말씀 드렸는데요. 이곳 호알로 감옥에도 이렇게 여성 독립운동가들 투옥됐던 분들의 유품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인하고 투쟁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전시입니다. 호알로 감옥의 후반부는 미군이 수용됐던 시절의 유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프랑스 식민 통치 때는 베트남인들이 아주 비참하고 잔혹한 처우를 받았던 반면에 본인들은 이 감옥에서 미군들을 아주 인도적으로 대우했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고요. 같이 전쟁을 치렀던 미국이나 또 같이 참전했던 한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베트남인들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전쟁을 치르고도 그럴 수 있지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승전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긴 전쟁인데 뭐 적대적일 이유 없지 않나? 제가 좀 과잉으로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그런 전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에 혹시 베트남 쌀국수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지난 휴가 때 뭐 다낭이나 나짱 같은 곳에 휴가 다녀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느덧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나라가 되어버린 베트남이죠. 또 베트남은 우리와 아주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저희 트렌드 코리아 TV 팀이 하노이와 호치민시티 이 두 곳에 출장을 와서 과연 베트남의 트렌드는 어떤지 그 중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것은 없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베트남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제가 베트남 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참 강인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좀 체구도 작고 말도 이렇게 좀 동글동글 귀엽고 항상 생글생글 웃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좀 귀엽고 순하다 이제 이런 첫인상을 많이 봤는데요. 베트남의 역사를 훑어보거나 또는 베트남 분들 실제로 만나서 교류해 보면 외유내강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강한 분들이다. 베트남은 특히 북부 지역은 나라 건립 초기부터 중국과의 투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역사 공부를 조금 하고 왔는데 정말 근대사 이전까지는 계속 중국이 쳐들어와서 중국을 어떻게 물리쳤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과 굉장히 오랜 투쟁을
거쳤고요. 중국과의 투쟁 가운데 몽골이 쳐들어온 적도 있고요. 프랑스의 식민지도 거쳤고 일본이나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도 전쟁을 했죠.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대의 가장 최대 강국들과 전쟁을 해서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모두 물리쳐냈다. 독립을 유지했다 하는 자부심입니다. 동남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여러모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조금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국도 지금 남북 분단이 돼 있지만 베트남도 미군이 물러가기 전까지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분단돼 있던 나라이고요. 민족성도 보면 제가 어느 나라를 가봐도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총명하고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베트남 대학 1교시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뭐 9시에 시작을 해도 학생들 막 1교시 수업 시청 안 하고 그러는데 여기 6시 반에서 6시 45분 이때면 학교 1교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 5시, 6시에도 길거리에 오토바이들이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꽉 밀리는 그런 것을 보고요. 중국과의 전쟁도 있었고 관계가 많았다. 근데 유교의 영향이 강한 탓인지 교육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강하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기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가면 이제 어디 한국 음식점 없나 많이 찾게 되는데 베트남 음식점은 어디 시장에 가서 먹어도 한국 사람들이 이제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음식도 맛있고 입맛도 비슷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베트남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몇몇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베트남은 발전하기 어려운 나라다. 뭐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던데요. 저는 베트남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국 정도로 발전할 거다. 이렇게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동남아시아 10개국 중에는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합니다. 일단 인구가 1억이 약간 넘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큰 나라고요. 근데 그 중위 인구라고 그러죠. 가장 가운데 있는 인구가 한 33살, 34살 정도 됩니다. 아직 젊은 나라고요. 최근에 경제 성장률만 봐도 6% 이상, 크게 보는 분들은 7%까지도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같은 저성장기에 6, 7%대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죠. 베트남은 한밤중에 다녀도 그렇게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부가 효율적이고요. 다소간 부패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행정개혁도 이루고 부패도 많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저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또럼 총비서께서 작년에 이제 집권하고 베트남 행정개혁을 했어요. 굉장히 잘게 지방분권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광역으로 크게 행정을 개혁하는.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공직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무난하고 쉽게 행정개혁을 이루는 거 보면서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력도 아직 살아있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하면 어느 지역 특정 지역을 발전시킨다던가 어떤 산업에 특정히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미래를 또 하나 제가 되게 밝게 보는 건 여성들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볼 때 그 나라의 여성의 경제 참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아직 뭐 여성의 경제 참여가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이제 인도 요새 스터디하고 있는데 인도는 굉장히 여성의 지위도 열악하지만 경제 참여도 참 부족하지요. 하지만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보면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건국 신화를 보면요, 어우꺼라는 이제 존재가 나오는데 여기가 그 모계예요. 이제 완전 베트남이 모계 사회라는 뜻은 아니지만 건국 신화에서 모계와 부계의 신화가 같이 어울려 있는 신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장군 중에 증작, 증리 자매가 계십니다.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장군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순신 장군, 강감천 장군 계시지만 여성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구했다. 이제 사실 이런 기록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기원 전부터 여성 장군들이 나라를 구해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활발하고 그런 면에서는 베트남의 1억 인구가 굉장히 젊은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베트남의 부르는 경제 발전의 출발이 좀 늦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탄 전쟁 때문에 미군과의 전쟁을 끝으로 1975년에야 통일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스타트를 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 1953년 정도에 시작했다고 보면 여기는 75년도에나 통일 국가가 경제 정장을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처음에는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이 그다지 좋지 못했고요. 급격한 계기는 1986년에 다들 아시는 도이무이 개혁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베트남 경제가 개방 경제를 채택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늦었죠. 한국은 60년대 출발했는데 베트남은 80년대 중반에 출발했다 이 뜻이 아니고 한국이 출발할 때는 중국이 지금처럼 세계의 공장을 자임하지 않던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초반에 부가가치가 낮을 때 저렴한 임금으로 경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근대화를 빨리 이루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거든요. 저렴한 인건비로 아주 생산 라인을 꽉 잡고 있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베트남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넓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근면하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늦어서 경제 성장이 다른 나라처럼 빠르지는 못하다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지만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 대체할 수 있는 생산기지를 글로벌하게 어디에다 만들 것인가 이제 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베트남이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의 외국 자본들의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나 효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FDI라고 하죠. 외국 자본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한계가 조금 존재하죠. 제일 큰 한계는 역시 뭐 전력이나 도로 같은 사회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한계고요. 이건 뭐 사실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서 차츰 해결이 되고 있고요. 호지민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건 뭐 어딜 가나 이 높은 크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 투자들이 많이 있고 방금 이제 해외 투자들이 많다 하는 것이 일단 경제에 도움은 됩니다만은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자체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좀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직도 약간의 부패 문제를 고질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베트남의 브레이크를 거는 좀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이유로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 핵심은 부지런하고 총명하고 굉장히 열의 있고 적극적인 베트남 국민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좀 지역적인 구분과 특성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북으로 긴 나라가요. 동서로 긴 나라보다 훨씬 다양성이 큽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남북으로 길면 기후가 다르거든요. 같은 위도상에 있으면 굉장히 넓어도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업이 비슷해요. 특히 예전에는 공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농업이 중심이었잖아요. 같은 위도상에 같은 작물들이 자라는 경우가 많고 또 같은 가축들이 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족도 그렇고요. 산업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각들이 비슷할 수 있죠. 남북으로 길면 경도는 비슷하지만 위도가 굉장히 다르면 일단 온도가 많이 다르죠. 계절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칠레같이 이렇게 긴 나라, 적도 쪽에 있는 나라하고 남극 쪽에 있는 나라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베트남은 남북으로 긴 나라입니다. 보면 허리는 굉장히 좁고 남북으로 아주 길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가 굉장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변수는 이게 해안이냐 평지냐 산악이냐가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평지면 농업이 발달하고 해안이면 보통 이제 상업도 발전하고 산악이면 아무래도 발전하기가 힘들죠. 특히 과거에는 산악지대에 있는 나라들은 크게 발전하기 어려웠는데 베트남 지형이 보면 우리나라 동해안 좀 비슷해요. 높은 산악이 있고 그리고 바로 가파르게 해안으로 연결이 됩니다. 베트남 되게 더운 나라잖아요. 여름에 와도 호지민에 오면 굉장히 덥다 생각하는데 조금만 가면 한 달랏이라고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거의 사시사철 봄의 도시예요. 뭐 20도 정도의 아주 쾌적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산악과 해안이 또 다르죠. 역사도 좀 다릅니다. 북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투쟁이 계속 많았고 또 중국과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교가 굉장히 발달하고 사람들이 더 근엄합니다. 흔히 하노이는 정치적인 도시고 호지민은 상업적인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으로 치면 북경과 상하이 관계랑 좀 비슷하달까요? 하노이 사람들은 보면 같은 베트남 사람들끼리 그래요. 보수적이고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다. 남부에서는 좀 그렇게 뒷말을 하고요. 그래서 소비 행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비가 좀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옷차림새도 훨씬 또 점잖다고 할까요? 그렇고 상표의 충성도 같은 게 높고 검증된 브랜드들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남부는 일단 따뜻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질적으로 자본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문신도 훨씬 많이 하고요. 옷도 굉장히 좀 노출이 많은 옷이라든지 아주 개성 있는 옷들 이런 거 많이 하고 사람들이 개방적이고 이제 혁신적인 물건 채택하는 거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남부 사람들은 되게 유럽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희가 요새 인도 연구하고 있잖아요. 인도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델리 같은 곳들은 소득은 좀 낮지만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뭄바이 같은 곳은 소득도 높고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하지만 정치적인 조금 열세가 있어서 약간의 그런 갈등 같은 게 있고 하는데 베트남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중부, 다낭 같은 곳을 이제 중부인데 여기는 전통 왕국, 참파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간직한 그런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 다낭 가신 분들은 꼭 호이안 한 번씩 들리시는데 거기 가보면 아직도 그 베트남 옛날 전통이 많이 남아있고 그 아오자이 전통 옷 입은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 거 느낄 수 있죠. 베트남은 중부 지역은 또 굉장히 전통을 잘 간직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생각들이 되게 보수적이고요. 아까 베트남은 그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큰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는 아직도 좀 남녀 차별이 더 강하게 존재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처럼 여기가 남북 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는 자본주의 체제가 북부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와서 꽤 있었고요. 이게 이제 75년에 통일이 되면서 공산주의 정부가 남부를 공산화시키고 좀 생각도 바꾸고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은 사회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75년 이후에 남부는 되게 북부화하고 북부는 오히려 또 남부의 자본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교통도 발달하고 이따 말씀드릴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균질성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대외적인 문제를 보면 베트남도 인도랑 좀 비슷합니다. 중국과 이렇게 관계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약간의 반발감 같은 게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되게 인연이 좋지 않았던 전쟁을 치르기까지 했던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에서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뭐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미국 제품이나 뭐 한국 노래, 프랑스적 유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거 보면 베트남인들이 굉장히 좀 실용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베트남 오면 경기도 다낭시란 말이 있을 만큼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계속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전쟁에 참전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안 좋은 기억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그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통계를 하나 보니까요.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출판, 음식, 뷰티 전부 선호도 1위가 한국입니다. 딱 애니메이션은 일본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하나 빼고는 방금 말씀드린 컨텐츠 K-바이브를 굉장히 선호한다. 워낙 요새 K-바이브가 전 세계에 다 퍼지고 있기 때문에 뭐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베트남 분들 기질이 한국인 기질하고 좀 맞아요. 그 한국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 일처럼 가져드리고 또 한국처럼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제 이런 책 썼는데 한 18개국, 19개국 정도의 번역이 됐거든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나라가 보면 중국, 태국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쓴 책 중에 김난도의 내일이란 책이 있어요. 내일이 나의 일과 투마로우를 합친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래지향적으로 조합 트렌드를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걸 쓴 책인데 사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해지지 못했던 책인데 베트남에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강연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베트남 젊은이들 만나서 느껴보면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대단히 강한,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호감도가 아주 높은 나라입니다. 베트남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현지 코디네이터 분한테 베트남과 한국의 제일 큰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정말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한데 그것보다 베트남 분들은 훨씬 더 좀 느긋하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건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공통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한 동남아시아, 과거에 이제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시절에 물산이 풍부했던 곳들 보면 사실 뭐 서두를 이유가 없죠. 벼만 해도 막 2모작, 3모작 이렇게 할 수 있고 과일이 어딜 가나 풍부하게 달려 있는데 빨리빨리 겨울을 대비하고 뭐 이제 이런 필요가 없었던 그런 나라들의 분들이 한국 사람들 보면 왜 저러고 살지? 뭐 아마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보이는 특징은 실용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가성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가는 곳 맥주집마다 뭐 1+1 이런 식의 광고들이 되게 많고요. 마트에서도 그런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걸 뭐 통제적인 방어 소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기 때문에 자기 지갑을 굉장히 지켜야 하는 이제 그런 소비들이 늘어난다. 근데 사실 이 말씀 들으면 그게 뭐 베트남만 그래? 세계 어디가 안 그래? 그런 생각 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굉장히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을 보면 과거에는 돈을 쓸 곳이 크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때 그래서 음반, 뭐 CD나 LP 같은 거 사는데 돈 많이 쓰고요. 그런데 요즘은 돈 쓸 곳이 정말 많습니다. 구독할 게 되게 많죠. 뭐 OTT들 구독해야 되죠. 또 음악도 계속 구독 서비스 가입해야 되지.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용해야 되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고요. 이 패션 쪽도 소셜미디어가 없을 때는 남들은 어떻게 입는지 뭐 그렇게 관심 없고 요새 유행이 뭔지 트렌드가 뭔지 한정판이 나왔네 이런 거 그렇게 관심 없었거든요. 그냥 내 친구들 사이에서 좀 옷 잘 입고 다니면 그 정도가 이제 패션이었는데 요즘은 뭐 그 글로벌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할 게 많죠. 세 번째로 여행 많이 하잖아요. 요새 이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예쁜 카페 생기면 또 거기 가서 인증샷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수입은 옛날보다 크게 늘지 않았는데 돈 쓸 곳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라도 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치 소비를 지향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보면 가치 소비는 사실 요새 젊은 세대의 명확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현상이 베트남 식당에 가면 꼭 메뉴 중에 비건 메뉴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 식당은 비건 전문입니다 하고 비건을 표방하는 식당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좀 기름지게 먹는 습성을 가졌던 베트남 메뉴를 생각하면 되게 놀라운 변화죠. 요즘 베트남 청년들 사이에서 비건이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일본인 거리 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베지테리언 레스토랑 앞에 있습니다. 우리 현지 코디네이터에 의하면 아주 핫하고 맛있는 집이라고 해요. 이처럼 자기 건강에 신경 쓰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밌는 트렌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베트남에서도 말차가 그렇게 유행했다 그래요. 카페 가면 말차를 이제 활용한 음료가 훨씬 많고요. 베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이게 스트리트 푸드인데 우리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사 많이 하는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이런 스트리트 푸드 또 패스트 푸드 이런 것들이 매출이 좀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건강에 괜찮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겠다는 트렌드가 늘어나고 있고요. 무알콜 트렌드도 늘어납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과거보다 음주를 훨씬 적게 하고 알코올이 들지 않은 음료를 되게 선호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트렌드가 사실은 한국에서도 보이고 다른 나라에 가도 다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놀랍게도 젊은이들이 건강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사실 예전에는 좀 안 그랬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지만 젊을 때는 뭐 돌도 씹어 먹으면 소화가 된다. 그리고 만나면 무조건 술 늦게까지 먹고 이제 이런 문화가 강해졌는데 요새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쓸까요? 실적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생겨나는 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관계지향적 사회였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는 사람부터 찾았습니다. 어느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가 전화 한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야죠. 사람들이 2차, 3차 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내 몸이나 내 건강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다 투자하는 게 되게 필요했다. 근데 요즘은 아시지만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부탁해도 되는 건 되고 아닌 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회사 안에서 또 조직에서 실적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내가 누구랑 친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건 내 건강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본능적으로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 빼고 운동하고 몸에 좋지 않은 거 먹지 않고 이제 하는 트렌드들이 확산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글로벌한 현상이다. 베트남만의 재밌는 F&B 트렌드 말씀드리자면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베트남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여러분 언제 가장 외식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한국 사람은 보통 점심에 회사에서 먹거나 저녁 약속 있지 아침은 집에서 먹거나 차라리 안 먹잖아요. 근데 베트남 분들은 아침 외식을 거의 절반 이상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1교시가 6시 몇 분에 시작한다. 그러니까 되게 하루를 일찍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 먹고 막 이럴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근처에서 사 먹고 외식으로 해결하고 오히려 저녁은 집에 와서 먹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외식으로 거의 다 해결한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또 최근에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베트남 부모님들 사이에서 키 크기 열풍이 불었었대요. 우리 아이들이 좀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신경 되게 많이 쓰셨다고 해요. 사실 저희가 베트남 가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체구가 작다 이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베트남 분들을 요 동남아 10개국에서 보면 키 신장 순위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근데도 최근에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니즈가 굉장히 부모님 사이들에서 강해져서 우유 먹이기 열풍 뭐 이런 거. 또 한국 갔다 오는 분들 일동 후디스 꼭 사다 주세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요새 성장 호르몬 맞추고 뭐 이제 이런 트렌드들이 일부에서 조금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유사하구나.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베트남 와서 하실 일도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했고요. 현대 소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커머스 같은 것이죠. 베트남도 말씀드렸듯이 중위 인구가 3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인구가 많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 하는 인구가 뭐 70%가 넘고요. 또 요즘 이제 배달 빨리 오는 거 퀵커머스도 아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앱은 잘로라고 합니다. 상거래 앱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여기서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의 신뢰를 주는 또는 정보를 주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이 틱톡은 굉장히 어린애들이나 쓰는 앱처럼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인도, 베트남 이런 곳에서 틱톡이 굉장히 활기찬 앱이고요. 틱톡은 이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앱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한국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죠. 한국 분들은 멋있고 미학적이고 폼나고 이제 이런 걸 선호하는 반면에 베트남에서 인스타그램은 약간 조금 그런 인구도 적고 그래서 좀 니치적인 좀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요. 또 이제 사회적 교류를 하는데 페이스북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쇼핑은 쇼피라는 앱을 많이 씁니다. 쿠팡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쇼핑할 때 사용하는 앱이죠. 베트남에 오시면 꼭 사용해야 하는 앱이 또 하나가 그랩이죠. 교통수단 불러는 앱이고 이게 이제 결제도 되고 일종의 슈퍼 앱입니다. 그랩이 퀵커머스와 연결이 돼서 음식 배달하듯이 특정한 가게에 어떤 주문을 그랩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랩 기사가 가서 한 30분 정도 만에 갖다 주는 뭐 이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도 크고 있고요. 인도 보니까 막 15분에서 30분까지 퀵커머스가 되고 그러던데 여기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퀵커머스를 하고요. 저희 오늘 촬영 아침에부터 시작해야 해서 일정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희도 반미 퀵커머스로 배달시켜 먹었는데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호텔방까지 배달이 돼서 반미 먹고 지금 이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면 뭐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오토바이죠. 6천만 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노이나 호지민의 큰 거리를 걷다 보면 오토바이가 정말 물결처럼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여기도 요새 이제 전기 오토바이 열풍이 조금씩 불고 있다고 합니다. 길에 가다 보면 전기 오토바이 보통 이제 집에서 충전하지만 급할 때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카트리지 무인 판매소 같은 거 볼 수 있고요. 전기 오토바이가 이제 활용되면서 공해라든지 소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빈그룹에서 전기차까지 개발하면서 조금씩 소득이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이제 오토바이에서 전기차로 조금씩 또 더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강해지지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베트남의 어떤 국수주의적, 애국주의적 소비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건 저희가 인도에서도 느끼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제가 공통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인데 진짜 역설적이고 재밌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이 외국의 소비 트렌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당연하죠. 소셜미디어를 쓰면서 외국에 요새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좋아하는 나라인지 싫어하는 나라인지 별로 관계하지 않고 더 가치 있고 더 재미있고 더 많이 쓰는 물건이면 그냥 소비합니다. 그래서 외국 제품에 대한 혁신 성향이 되게 높은데요. 그러면서도 일면적으로는 대단히 애국적인 소비를 지향한다. 중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현상이고 인도에서도 저희가 관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끔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 굉장히 애국적인 소비를 하겠다고 되게 애쓰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폭발되는 게 월드컵 같은, 베트남도 축구 좋아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축구 경기에서 베트남이 이긴 날 호치민 광장 이런 데 나가보면 정말 전 국민이 나와서 거의 열광하는 그런 애국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글로벌 정체성과 로컬 정체성이 같이 커지는 그런 역설을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뭐 뒤집어 생각하면 사후적인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로벌한 교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짜 우리나라다운 것, 진짜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니즈도 더 같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와서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본 특징이 베트남은 참 재미있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돌아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글로벌한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인도 이런 데서 많이 봤던 현상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늘어나면서 한 나라 안에서의 세대 간의 격차보다 오히려 이 글로벌한 같은 세대의 격차가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